자, 1교시 문제 풀어봅시다. 뭐 가장 기초적인 거는 안 풀고요. 어려운 것도 안 풀 거예요. 그냥 어떻게 좀 대충 한번 설명드릴게요. 대충 가볍게 좀 들으세요. 요즘 보니까 이렇게 막 많은 분들이 기술사 공부하면서 포기하다 보니까 그냥 기술사 합격 기법이 뭘까라고 가만히 보니까 그냥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부 재미없잖아요. 근데 그냥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를 솔솔하게 느끼시는 분. 우리 이거 모르잖아. 이거 저것도 모르잖아. 그러면은 너무 급하게 가시니까요. 급하게 포기하시더라고요. 그냥 천천하게 즐겁게 공부를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가벼운 마음으로. 그러면 차곡차곡 쌓이는데 너무 본인이 여기다가 목숨 거 붓겠다라고 하니까 나중 되니까 떨어져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느끼는 건데 좀 천천하게 기초부터 쌓으면서 뭐라고나 할까 즐겁게 공부하시는 게 가장 오래 가는 방법 같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 때가 분명히 와요. 여러분 잘 보세요. 평균적인 합격이라면요 분명히 운이 좋아서 합격 빨리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운이 없어서 합격을 늦게 한 사람이 있어요. 보통 이분 평균 라인인데요. 보통 10명 정도 시작하면 뭐 두세 명 정도 남으면 많이 남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머리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분들 먼저 포기하더라고요. 끝까지 남는 사람은 뭐예요? 미련 곰탱이들만 남죠. 그래서 이런 분들 보시면 좀 즐겁게 공부하신 분들, 그 다음에 여유 있게 좀 공부하신 분들, 급하다고 빨리 도착하는 거 아니거든요. 뛰었다고 빨리 도착하는 게 기술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시고 찬찬하게 공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자, 오늘은 이제 잔소리 안 할랍니다. 자, 우리 대춘좌표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1번 문제요. 탁 막혀요. 갑자기 대칭좌표법이 나왔어요. 자, 불평형 고장계산을 위한 대칭좌표법 설명하래요. 내가 대칭이 안 되는데 와 어떻게 되냐라고 보니까 자, 일반적인 고장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퍼센트 임피던스법 또는 P6법 이것저것 다 쓸 수가 있지만은 불평형이에요. 상위 불평형. 그러니까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를 가장 많이 쓰지만은 이 쓰는 이유는 이 쓸 때 조건은 뭐냐면요. 대칭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비대칭된다 하면 이거 쓰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불평형 고장계산에서 대칭좌표법인데 결론이 뭐냐? 말이 좀 어려워요. 평형 상태의 벡터와 이 벡터와 그 다음에 불평형 상태의 벡터를 추락났을 때 이때를 비교해서 좌표를 해석한 게 뭐다? 그쵸? 그게 대칭좌표법이다라고 보시고요. 이렇게까지 못 썼겠지? 우리 맨날 알고 있는 그런 거나 책 여기 밑에 있는 거 그거 썼겠지. 그쵸? 자, 그 다음에 참 이 문제 애매모호해요. 그냥 여기다가 바로 어떻게 해요? 중성분해서 0이 된대요. 그냥 여기다가 뭐야? 야, 이거 120 놓고요. 이또 240 놓으면은 야, 얘는 마이너스 또 120이잖아요. 야, 이거 하면은 바로 나올 것 같은데 더해도 바로 나와요. 그럼 두 줄이면 끝나잖아. 그 내용이니까 좀 뭐가 더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덧셈에 위에 정리 좀 넣어볼까? 이런 거. 근데 이런 것은 이제 출제자 의도가 원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떻게 풀을까? 해서 분명히 다 더해서 분명히 0 만들어 놓으신 분들 분명히 다 있을 거야 같아.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풀 수 있다. 뭐 이 정도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전기 설비 중 변압기의 용량 산정 시 효율적 운영을 위한 수용률, 부하율, 부등률 구하라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 보시면은 뭐 가장 기본적인 문제겠죠. 근데 마지막에 뭐가 나왔냐? 상호 관계를 기술하시오라는 게 나왔어요. 이 문제 어떻게 잡을까요? 여러분 단답은 딱 한 페이지 정도가 정확한데요. 첫 번째 답 딱 쓰면요, 그냥 바로 수용률 들어가세요. 뭐 정인이나 발인이 그거 바쁘잖아요. 수용률 설명하고요. 수식 하나 쓰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부등률이요. 간단한 설명 쓰고 수식 하나 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이라고요? 부하율이고요. 얘도 설명 하나 쓰고 수식 하나 쓰고요. 그림 하나 있으면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아이템 잡을 때 뭘 잡아야 되냐면요. 4번을 상호 관계를 아이템으로 하나 잡아야 되겠죠. 이 상호 관계가 어렵죠. 수용률과 부등률과 무슨 관계 있어요? 부등률과 부하율과 관계 있나요? 이 관계는
우리가 변압기 용량 계산을 해놓고 용량 계산 시의 상호 관계를 얘기해요. 네. 그 다음에 좀 여러분들 오해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이 부등률은요. 2단 강압 방식에서요. 이런 거예요. 자, 2단 강압 방식의 이쪽 TR 용량이 2000짜리 TR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 넣어야 될까요? 6000을 다 써야 될까요? 하나, 둘, 세 개니까? 아니죠. 여기 TR의 용량을 좀 감안해 주는 게, 줄여주는 게 뭐 전등끼리는 1.35, 1.36, 1. 동력이랑 1.1 이런 것을 좀 얘 값을 좀 죽여주는 게 부등률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도면 보다 보니까 1단 강압 방식의 부등률 썼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개념의 부등률이고요. 그 다음에 부하율 하실 때 제가 현장 다녀보니까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평균 부하율이, 우린 부하율이 30%밖에 안 된대. 이 설계가 잘못됐대. 좀 봐달래. 이분 말 맞아요, 틀려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중요한 것은 평균 부하율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떨 때 부하율을 봐야 돼요? 그렇죠? 피크 시야. 피크 시에 부하율이 얼마나 걸렸냐를 봐야 돼요. 요즘 피크 여름에 걸려요? 겨울에 걸려요? 그렇죠. 겨울에 걸리지. 네, 그렇죠. 자, 그거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래서 뭐 부하율이 평균 부하율 30%나 20% 아무런 의미 없다. 피크가 중요하다라고 보시고요. 상호 관계는 어떻게 해요? TR 용량 계산을 놓고 한번 비벼보자. 다 썼죠? 이거 다 잡았을 거예요. 자, 설계 감리를 받아야 되는 4번 문제고요. 전력 시설물이 뭐냐라고 보면요. 저도 설계 감리를 많이 했어도 이렇게 그게 대상이 뭔지는 자세히 안 봤어요. 네. 자, 그래서 설계 감리 대상 건축물 제가 잘 적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특수장소 나왔어요. 소 먹을 때 특수 부위 나는데 내 특수 장소는 좀 썼겠죠. 그래도 그래서 원문을 좀 보신 분들은 좀 화학 프렌트라든지 이런 거 하시고 해보신 분은 내성 규전 좀 봤을 건데 즉 내성 규전 용어예요. 그래서 특수 장소를 어디까지 좀 봐야 될지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6번에 도로의 조명의 기능, 운전자의 안전, 보행자의 안전이겠죠.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운전자의 휘도 기준, 분명히 휘도 기준 이거 교재에 있는 것이 지금 도로 안전 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있는 내용 분명히 이게 정답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없어. 그러면 이제 보통 터널에 있는 우리 터널 노면 유도한 거 있죠. 걔 많이 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운전자에 대한 휘도 기준이나 운전자에 대한 휘도를 설명하셨으면 다 썼을 거예요. 그쵸? 아마 자동차 그려놓고 이 글레어존까지 만들었을 거야, 내 생각 같으면. 근데 기준 쓰라고 하니까 좀 이제 뭔가 결정된 사항을 좀 써야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좀 고민 좀 많이 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사용정 검사에서 시험 성적서가 필요한 전기설비 대상 계기. 이건 사용전 검사 맡아보신 분은 다 썼을 것 같아요. 정답 한번 볼게요. 어떻게 돼 있어요? 뭐예요? 수면설비 기기 다 들어가 있네. 그쵸? 수면설비 기기 다 들어가 있네. 에라. 그래서 좀 눈썰매 있게 조금만 보신 분은 다 썼을 것 같은데, 그쵸? 다 보니까 환장하겠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 어디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시는지. 자, 그 다음에 의료장소의 비상전원이에요. 실제로 대형 병원 이상은요 0.00001초의 정전도 불허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규정에는 뭐 이렇게 좀 나와 있지만은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은 KSC, IC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정리해놨죠. 어디 거요? 그렇죠. 우리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우리가 전원기 설비 판단 기준까지 꼭 같이 좀 정리해 놓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참 의미 있는 문제 같아요. 차단기 용량이 520MVA일 경우 피레기의 접지선 굵기를 나동선과 GV 전선을 구분하여 선정하시오. 즉 피레기가 있으면요. 여기서는 이제 접지선의 굵기를 얘기해요. 자, 이 접지 바로 가겠죠.
여기 접지선 굵기가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공식을 많이 쓰는데요. 우리가 이 고장 시간은 주로 이제 투투나인 쪽에서는 1.1, 그다음에 뭐 3, 4, 5, 7, 6, 5 다들 시간을 별도로 각각 넣는데요. 하이라이트는 여기에요. 이 K 값이에요. K 값. 우리 전격 전류 정의 한번 볼까요? 전격 전류의 정의가 뭐죠? 전격 전류의 정의는 전격 전압, 전격 주파수에서 온도 상승을 일으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전류가 전격 전류예요. 온도 상승이에요. 케이블의 굵기는 가장 팩터가 큰 게 온도 상승이에요. 후급에다 재봤더니 부하율이 전류 허용 전류가 50%밖에 안 걸려도 온도가 이미 올라갔으면 이 케이블은 수명이 다했어요. 즉 온도에 민감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연체의 초기 온도와 최종 온도를 정해주는 계수 해가지고 여기를 얼마를 넣냐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땐 내선 규정이 조금 예전 거 적용시킨 것 같아요. 여러분 이 IC는요. 이 규정 IC 규정 보면요. IC 규정 보면요. 이 규정은 계속 바뀌어요. 연구하고 자료하고 연구 바뀌어요. 그래서 같이 좀 반응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옛날 규정 들어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를 상식적으로 보면은 나동선 전선이 굵을까요? GV 전선. GV 전선은 비닐 절연이 있는 거죠. 이게 전선이 굵을까요? 그렇죠. 열 방출률이 어떤 게 좋아? 이게 좋죠. 케이블 없으니까 빡 외피가 없으니까 바로 발산하는 거죠. 이게 더 얇아요. 이게 더 얇고요. 이게 더 굵고요. 그래서 이 적용 개수를 이렇게 176, 143. KSC IC 거 보다가요, 6034 보다가 기술 기준도 그 전 것을 갖다 놨더라고요. 그냥 저는 기술 기준, 판단 기준 거 그냥 적용했어요. 그래서 벡터 교재 보시면은 우리가 5.4의 보호도체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IC 60364 5-54에 보시면은 또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고민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제가 우리 전기 건축 전기 설비 설계 기준에 있는 데이터를 그냥 넣었어요. 그래서 143은 이제 우리가 똑같아요. 143은 판단 기준이나 IC 내용 동일한데 여기는 좀 이제 본인이 어떤 걸 컨택을 하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동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뭐 95, 그다음에 120. 그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차단기 적용 개수 해가지고 우리가 최고 전압 해가지고 25.8가 넣는 게 정확하지 않냐라고 이제 문의를 하더라고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맞아요. 얘를 어떻게 해요? 커지니까 케이블 굵기가 작아지자. 좋아요. 안 좋죠. 우리가 엔지니어 수치를 보면 여러분 이런 수치가 있어요. 보수적인 팩터다. 0.052IN을 가지고 그걸 정말 이렇게 정확히 넣으신 분은 조금 거시기한 분이에요. 이 값은 어떻게 할수록 케이블은 굵을수록 안전해요? 얇을수록 안전해요? 접지선인데요. 그치. 얘는요. 굵을수록 좋아요. 그러면 이 값을 굳이 이거 뭐 적용이 되고 이거 적용이 된다면은 어떻게 해요? 좀 더 작게 해서 굵게 해주는 보수적인 값이 더 옳다라는 거죠. 우리가 0.05의 아인을 하면 어떻게 해요? 접지선이 굵게 나오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전하지. 이만한 고장 전류가 이만한 전선을 방류하는 거하고요. 이만한 전선으로 방류하는 거 어떤 게 더 빨리 방류될까요? 그렇죠. 굵은 전선이 방류되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얘는 속률을 차단하잖아요. 분명히 이 성능 시험 할 때요. 여기 단자 보시면 이 굵기 있을 거예요. 얘를 보면요. 얘는 뭐까지 반영하는 기계적인 강도까지 반영했어요. 그래서 굳이 뭐 팩터에서 이렇게 데이터 계산했더니 나왔다라고 정답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계속 실험을 해서 나온 데이터 값이에요. 보통 안전율을 줘요. 얼마 정도 줘요? 세이프티 팩터를요. 세이프티 팩터를 보통 한 많이 주면 20%, 30%, 뭐 30% 이상은 세이프티가 아니에요. 이렇게 주지만은
현장에는 그거보다 더 악조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거. 여기는 30인데 여기는 100이래.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죠? 여기가 만약에 120 스퀘어 썼으면 이쪽도 어떻게 해요? 굵기 다 같이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피레기의 접전선을 120으로 선정했으면 특구 앞부분의 접전선도 120이 바람직하고요. 또 내려가서 메쉬는 또 어떻게 해요? 얘도 최소 120 이상은 돼야 되겠죠. 오케이. 예.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요. 참 재밌는 문제 같아요. 투투나인 Y결선이에요. 가공선로 2회선으로 수출하는 경우, 즉 뭐냐면은 변전소에서 이렇게 A 변전소에서 한 선 나오고 전주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죠. 이렇게 매달려서 가고 있고 또 갑자기 비변전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매달려서 가는 이런 걸 얘기하는지, 아니면 동일뱅크에서 AC 결선이 또 전선 나와서 또 이렇게 가든지 이런 걸 얘기해요. 그래서 2회선으로 수전하는 경우 특구압 중성선의 가선 방법 설명하시오라는 거예요. 더욱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건 먼저 봐야 돼요. 국내 투투나인 배전선로 계통의 접지 방식이 뭐냐? 우리는 중성선 다중접지 계통이에요. 이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 비접지로 보내면 어떻게 돼요? 델타 결선이야. 오래 못 가잖아. 뭐 때문에? 충전연료 때문에 오동작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개전기. 그래서 우리는 다 뭐 써요? Y결선을 하고요. 중성선을 분명히 보내기는 보내요. 중선을 보내요. 이 용도는 직접 접지 계통을 만들어서 장거리 선로를 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지. 뭐 고장 났을 때 전류가 빠르다라고 그런 건 별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중성선 다중 접지인데, 즉 무슨 말이냐? 경관 접지라고 해요. 각 전주마다 가공선로니 가대니 프레임 해가지고 경관마다 접지하는 이런 방식을 쓰고 있고요. 거리도 나와요. 네, 거리도 나와요. 자, 근데 얘는 뭐냐? 재밌어요. 한번 보고 갈게요. 동일 변전소에서 인출된, 변전소가 동일하게 나갔구나. 이놈 얘기했죠. 동일하게 인출된 특구압 배전선의 중성선은 서로 공용을 한다. 와후! 이 중성선은 어떻게 해요? 동일 변전소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렇지. 같이 공용해서 쓸 수 있구나라는 거죠. 여기 잘 보시면요. 나선으로요. 쭉 지나간 거 있어요. 보통 통신용 전선 보시면 검정색이고요. 얘는 회색 계통이가 바로 눈에 띄어요. 예. 공용할 수 있다. 그런데 서로 다른 변전소, 이 변전소 말고 여기서 나온 것을 같은 어떻게 해요? 전봇대에 전주에 같이 연결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공용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전원이 서로 다른 변전선을 동인진에 병가할 때는 중성선을 어떻게 해요? 별도로 하라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 이 변전소 중성선 따로 왔으면은 이 변전소 중성선은 어떻게 해요? 따로 가라는 거지. 이해 가셨음? 오케이. 그 다음에 한 전주에 서로 다른 배전선의 중성선은 함께 접지할 수 없다. 그러면은 네 접지 따로 하고 네 접지 따로 하라는 거죠. 이해 가셨음? 오케이. 그 다음에 한 전주에서 배전선 중성선은 같이 접지할 수 없다. 즉 접지를 이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접지는 교대 접지래요. 한 놈은 여기서 했으면 다음 전주에서 어떻게 해요? 내 거 접지하라 이런 얘기죠. 예. 그 다음에 공급 전원이 다른 선로에서 전환하여서 수출하는 경우도 중성선도 같이 전환되도록 설치한다라는 것까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재밌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얘 계통부터 이어가지고 우리가 수변전 설비 어떻게 해요? 그렇지? 여기까지 좀 계통을 이해하려면 이 내용이 필요해요. 이 중성선은 이 TR로 가지고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모르지. 비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도 쭈루룩 있어요. 두 번째 보니까 중성선은 나전선 사용한다. 나전선은 뭐예요? 껍데기가 없다는 거죠. 나체. 그 다음에 참 이런 말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인류개소래요.
영장류의 인류를 얘기하는지 얘는 이제 끝에서 잡아준다든지 아니면 끝단 아니면 잡아당기는 그런 걸 얘기하고요. 장경과는 저압, 애자 사용할 수 없다. 굵기는 이만큼 하고 그 다음에 유도장애 경감단초를 굵게 할 때는 적용하지 않고 뭐 나머지는 뻑뻑뻑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성론 접지는 매 지질마다 접지한다. 이게 뭐예요? 경간이라는 거죠. 간경마다 접지한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자. 공통 통합 접지의 접지 저항 측정 시 측정 방법 설명하시오. 자, 교재 한번 보시면은 그림이 멋지게 나왔죠. 공통 접지와 통합 접지. 어떤 분 이런 얘기해요. 공통 접지가 좋냐, 통합 접지가 좋냐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절대라는 건 없어요. 제가 현장 가서 제일 힘들어하신 분이 뭐냐면은 그냥 좋다 하면 그것만 계속 좋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과거 한 90년도 후반 때만 해도 이제 90년도 한 중반 정도만 해도 그냥 단독 접지로 갔죠. 그다가 어떻게 해요? 공용 접지 가면서 난리가 났어요. 네가 책임질 거냐, 내가 책임질 거냐. 어떤 제품 나왔냐면요. 이런 제품이 있었어요. 단독 접지 하다가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이 못 바꿔주는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냐.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다가 어떤 TVSS 재질의 기기를 놓고요. 평상시는 오프돼 있다가요. 서지가 들어오면은 통전시켜서 이렇게 접지하는, 공용 접지되는 이런 제품도 있었어요. 이거 써요, 안 써요? 모르지. 안 쓰지. 이렇게 기술이 계속 발전해요. 그래서 공통 접지가 좋냐, 통합 접지가 좋냐. 얘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공통과 통합으로 나눈 거죠. 즉 필기와 통신을 있냐 안 있냐. 그런데요. 뭐 이런 거예요. 대지 면적이 한정돼 있어요. 초고층이에요. 그럼 무조건 통합 가야 돼요. 근데 대지 면적이 넓어. 뭐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어떻게 해요? 그냥 따로따로 쓰면 되는 거죠. 공통 접지도 괜찮아요. 그래서 무조건 통합이 좋다, 공유 좋다, 공유 좋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좀 열린 머리를 두시고 계속 연구하시면은 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측정 방법이래요. 측정 방법 참 재미있어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얘는 뭐냐면요. 3단자법 측정이에요. 그림이 잘 안 나오는데요. 접지 저항계를 보면요. 메탁이 있고요. 단자가 3개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E,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 세 번째는 C예요. 그래서 이 E를 가지고 어떠했어요? 예, 밑에 이 메쉬 접지에다가 이었고요. 왜 접지 단자 보면 맨 뒤 옆에 테스트 단자 1번, 2번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테스트 단자가 아니라 그 본 접지에 묻고요. 그 다음 P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미리 땅 묻어놓기 전에 묻어놨죠. 이렇게 띄어서. 자, 그 다음에 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묻어놨지. 근데 얘 매뉴얼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최소 얼마야? 10m 이상이에요. 최소가. 얘도 어떻게 해요? 얘도 10m 이상이에요. 그럼 최소 20m에 띄어야죠. 근데 이번에 안전공사 지침 기준을 보면요. 뭐라고 띄었냐? 저항구역이 중첩되지 않도록, 즉 오버랩이라고 해요. 너무 접지 저항값이 이렇게 가늘면요. 이렇게 전이가 오버랩이 돼요. 즉 이 전이차가 이렇게 오버랩 되다 보니까요. 뭐라고 할까? 정확한 값이 안 나와요. 중첩되지 않도록 접지극 규모의 6.5배래요. 이 접지극 규모는 뭘까요? 요새까지 100m면 얼마예요? 이만큼 더 뛰라는 거지. 6.5배 뛰라는 거죠. 접지극 규모에 엄청 많이 뛰죠. 아니면은 절 보조극 간 거리를 얼마야? 80m를 이용하래요. 전류 보조극 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건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자, 보세요. 김 씨가 기숙사를 따가지고 떼돈을 벌어가지고 땅을 샀어요. 서울 시내. 그래가지고 연면적 건폐율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건물을 질 수 있어요. 이렇게 건물을 지려고 땅을 사가지고 땅을 팠어요. 그래서 이렇게 땅을 메쉬를 딱 묶고 건물을 터프하게 해서 막 올리는데
도면에 이렇게 써 있어요. 10m 이상 뛰어라, 80m 이상 뛰어라 라고 하니까 어떡해? 그치, 접시를 못하지. 어디로 가야 돼? 한 방향으로 가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80m니까 옆 건물 땅을 또 사야 되지.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는 대지에서는 가능하지만은 우리가 처음 시공시에 우리가 테스트 전국을 묻어놓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 보시면은 이렇게 감아놓고 이렇게 감아놓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측정값에는요, 측정값에는 절대적 값이 있고요, 절대값이 있고, 그다음 또 무슨 값이 있어요? 상대적 값이 있어요. 즉 절대적인 값은 아니지만은 어떻게 해요? 절대적 값은 아니지만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니면은 계절적 변화에 따라서 변화가 있냐 없냐는 검토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뭐 노이즈가 낀다든지 갑자기 컴퓨터가 찌릿찌릿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방송이 뭐 이상현상이 있다든지 그러면 접시값 먼저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때면 이거 이거 삼정극법 하지 마시고 우리가 후끄메다 하시겠어요. 고주파 발진 이용한 거. 다중 접시 계통은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측정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제가 추천을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길이가 61.8 18 이거 유도해야 돼. 유도. 10m 10m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이 총 거리가 100m라고 하면은 이 P 전극의 전압 전극이 얼마요? 이렇게 61.8 위치가 제일 이상적인 접지값을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고요. 이거 유도해야 돼요. 유도. 2차 방정식 넣어가지고 지지고 볶고 하는 거였죠. 그 유도 좀 하시고요. 더해놓으시면 좀 위는 3정극법까지 하시고요. 여러분 이 3정극법에 그래야 이제 오차가 적다라는 거고요. 이건 간단해요. 어떻게 해요? 원래는 뭐냐면요. 이 C, 커런트 이 C에서요. 이 전극에서 이쪽으로 전류를 흘려요. 전류를 흘려가지고요. 이 두 전극 사이에 뭘 측정하면 돼요? 전압을 측정하면 되죠. 뭐가 나와요? V는 IR에서 V 전류값 나왔지? V값 나왔으니까 뭐가 나와요? 저항값 나오죠. 이게 삼정극법이에요. 아주 오랜만에 보는 공식이죠? 이런 공식만 있으면 좋은데. 자,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 12번 볼게요. 12번. 자, 전력 수요 관리 제도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원전 건설을 반대하시면서 상당히 많이 이슈 받는 게 이제 신재생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 스마트 그리드 계속 연구하시면서 보시면서 나오자. 이제 발전소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이다. 그래서 소비자가 요금제 인센티브 제도를 참여해서 소비 패턴을 변화한다.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세탁기 많이 돌리자. 세탁기를 언제야? 낮에 이제 피크가 없는 시간에 돌리면 요금을 싸게 해주겠다. 뭐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전력 수요 관리 제도. 분명히 디맨드 가지고 이거저거 썼을 건데 정답은 아니죠. 최소 비용으로 소비자의 전기 사용 패턴을 합리적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전력교세 제반 활동이다. 이런 게 전력 수요 관리 제도다. 이런 것들은 정리 않더라도요. 좀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겠죠. 자, 13번에요. Y델타 Y델타 기동에서 기동 토크, 기동 전류가 기동 토크가 3분의 1로 감소되는 걸 설명하시오라는 건데요. 이거 보시면은 좀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은 전동기관요. 즉 유도전동기죠.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뭐 90% 이상 유도전동기고요. 유도전동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우리가 뭐 한 20kg짜리다. 20kW짜리 전동기를 만약에 우리가 직입기동 제품 나와요 하면은 얘는 전선이 세 가닥이 나와 있어요. 그다음 한 가닥은 접지니까 빼고요. 그래서 RST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제품 자체를 Y델타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전선이 어떻게 해요? 1이 하나, 둘, 셋. 또 1이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은 어떻게 결손하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뭐라고 하냐면요. 얘를 우리가 전전압 기동이다라고 표현해요. 기동, 다시 말하면은 직입 기동이라는 거죠.
얘는 뭐냐면은 감압 기동이에요. 전동기 자체는 델타 결선이에요. 이 델타 결선은 어떻게 해요? 처음에 무슨 결선으로? 운전 시엔요. 즉 운전 시는 델타 결선이 되는 거고요. 기동 시는 Y 결선이 되는 거예요. 여기 시간은 얼마예요? Y에서 델타 가는 거 들어보세요. 덜컹 붕붕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보통 실제 뭐 제가 세보니까 뭐 한 4, 1, 2, 3, 4, 5초 이내 같아요. 5. 오래되면 타버리죠. 손실 낼 수 있으니까. 탈 수 있으니까 안 되죠. 그래서 기동 시, 운전 시. 이때 이제 전류가 이게 비해서 어떻게 해요? 3분의 1이 준다라는 거죠. 기동 토크도 유도했으네 깜빡했네요. 네. 자, 이걸 적용하라라는 것을 제가 우리 문제풀이에다가 수식까지 넣으면서 아주 편하게 잘 설명했으니까요. 전류는 토크에 비례하니까 그냥 3분의 1 같이 되겠네요. 아주 쉽게 설명했으니까 아주 쉬워요. 선간과 상간만 알면 되고요. 한번 보시고요. 이것이 어려웠던 이것이 합성, 수지관, 금속관, 가요전선관 다 알지. 그래서 아마 이 문제 잡으신 분들은 본인들이 현장에서 경험한 것들, 설계하면서 경험한 것들 그거 놓고 좀 문질렀을 것 같아요. 삑삑삑. 그래서 뭐 한번 자료 잘 정리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얘는 내선 교정이 있는 내용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로 PLC예요. PLC 해보신 분들은 좀 풀었을 것 같아요. 응용기술사에서는 좀 기본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어려웠던 게 뭐냐면 설치 유의사항을 좀 어떻게 잡아줬을까 이게 좀 이제 고민이 돼요. 뭐 구성요소는 대부분 똑같은데 그래서 이것도 교재에 잘 정리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어려웠던 계산 문제 단락전류 계산인데요. 건축전기에 보면 단락전류 계산이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쉽게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도 비교적 쉬웠어요. 자, 저압선로에서 F1점에서 일선 지락과 3상 단락전류 계산하시오. 단락전류 계산 좀 기본으로 해놓으셔야 돼요. 왜요? 문제도 나오지만은 이렇게 절차 같은 거, 방법 같은 거 설명해 놔니까 다들 해놨죠. 근데 지락전류 나오니까 좀 고민 좀 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떤 고장이냐라고 봤더니 전원적 용량을 100MV를 줬고요. 선로 임피던스는 무시를 하네요. 그 다음에 일선 지락의 고장 저항은 5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전선이 지락돼 가지고 바로 대지로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전선이 바로 지락돼 가지고 바로 그냥 대지로 간 게 아니라 중간에 어떤 매개체가 있다는 거예요. 나무 아니면은 자갈, 흙 이런 것들이 매개체가 있어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이 저항이 5옴이다라는 거죠. 왜 중요하냐? 완전 지락되면 그냥 임피던스가 0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좀 포인트였다. 이 문제를 해석해서 보면요. 항상 우리가 지락이나 단락을 보실 때는요. 이쪽의 임피던스가 크잖아요. 이쪽은 작고요. 그래서 지락이든 단락이든 관점 자체를 여기서 서서 보셔야 돼요. 여기 서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등가회를 보면은 이쪽이 이제 어떻게 해요? TR이고요. 그 다음에 전원이고요. 즉 여기서 이쪽으로 하나 봤고요. 여기서 또 어떻게 해요? 이쪽 전동기 라인을 봤죠. 그래서 두 개는 병렬되겠죠.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좀 읽는 것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환산하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더하고 곱하고 또 나누고 해서 해봤더니 (253.2가) 나오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공식만 넣으면 단락전류는 나와요. 단락전류 쉽죠. 근데 문제는 지락전류예요. 지락전류에서 이 영상, 정상, 역사값을 어떻게 넣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좀 고민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쪽 전원 측은 넣을 필요는 없어요. 왜요? 지락전류 하다가 보니까 이쪽은 델타 결선이잖아요. 델타 결선이니까 이게 전원 쪽으로 나가진 않아요. 지락전류가. 그래서 이쪽은 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전동기를 넣냐 안 넣냐는 거예요. 그래서 전동기도 실제 얘가 결선이 어떤 결선이냐라고 참 중요한데요. 그래서 넣을까 말까 고민 좀 많이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저것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계산 문제 풀이 중에 두 번째 거 있죠, 지락전류. 그냥 3 곱한 다음에 그냥 바로 넣어버리는 게 좋죠. 얘를 어떻게 해요? 3 제로에서 좀 조건을 좀 써놔야겠죠. 어떻게 해요? 퍼센트 영상분 임피던스와 퍼센트 정상분 임피던스와 퍼센트 역상분 임피던스는 같다라고 해서 그냥 3Z 뭐 T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어떻게 해요? 253.1을 그냥 3개를 곱해가지고 넣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그때 좀 주의할 게 뭐예요? 이쪽에 플러스 3RG 이 지나갈 때 이 전류값을 넣는 게 중요하죠. 얘는 유도하면 나오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넣었으면 값은 실로 차이 나지 거의 차이 안 나죠. 네,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게요. 이 수치적인 계산은 현장을 반영을 않잖아요. 그래서 진짜 궁금하신 분들은 시뮬레이션 돌려보세요. 시뮬레이션 돌려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가장 계산 방법 중에 유사한 것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고장전류, 지락전류 계산 방법은 각 전문가마다 다 달라요. 하는 방법들이 보는 관점도 다르고요. 그래서 좀 틀리다고 상이하다고 무조건 틀리다고 보지 마시고요. 다 일리는 있어요. 그래서 에드 포인트가 정상부와 역상부는 같다. 그 다음에 영상부는 전원 측 임피던스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관점을 저는 풀었는데요. 지락전류는 좀 밑에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지락전류까지는 솔직히 좀 이 수식은 좀 해놓으셔야 되죠. 왜요? 이 수식들은 많이 써먹으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인데요. 인버터 시스템 고려사항을 인버터와 전동기로 구분해 설명하시오라는 것은 좀 이제 정답 비스무리하게 썼겠지만은 정답까지 좀 가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써볼만 했었죠. 예. 문제는 뭐 다 정답 써 있으니까요.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누전 화재 경보기를 설명하고 누전 화재 경보기를 설치해야 할 건축물 종류와 시설 방법 뜻이요. 누전 화재 경보기예요. 우리 현장용어로 뭐라고 해요? ELD라고 하죠. 근데 얘보다 좋은 게 뭐예요? 그렇죠? ELB죠. 근데 얘를 못 쓴대요. 왜 못 쓰냐라고 봤더니요. 실제적으로 누전 피해보다요. 누전 발생했을 때 차단 피해가 큰 장소들이 좀 있어요. 어디 장소예요? 누전되면 차라리 나은데 누전 차단 피해, 누전 발생해서 차단해버리면 큰 피해 나는 장소들 있죠. 어디야? 병원 같은 데요. 그 다음에 또 어디야? 철도 신호야. 철도 신호는 이 뭐 깜빡깜빡 신호가 아니라 이렇게 절차하는 것까지 철도 신호로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뭐 전산센터. 그 다음에 요즘 난리 났죠. 놀이기구. 놀이기구 정지됐대요. 왜 누전 차단기 떨어졌대요? 이런 데는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데는 어떻게 해요? 이런 특수한 장소는 ELB를 쓰지 않고 ELD를 쓴다. 즉 누전 발생에 대해 경고한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보시면은 써야 될 장소는 정확히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실무적으로 제가 볼 때는 뭐 실무적인 문제 같아요. 시설 방법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뭐 누전 차단기 놓고 한번 써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면 화재 안전 기준 놓고 써볼 수밖에 없는 상황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 절대 버리시면 안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공동주택이든 업무용 빌딩이든 아니면 전산센터든 이 세 가지 아이템을 하나를 고르셔가지고 용량 계산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단선 결선도요. 세 번째 기기 선정이요. 이거 좀 꼭 좀 해놓으세요. 왜요? 이때도 써먹고 저때도 써먹고 참 많이 써먹어요. 많이 나온 문제는 뭐예요? 얘가 많이 나와 주택이요. 그래서 용량 계산 실제로 기기 선정까지 완내 하나 좀 그려놓으시면 여기저기 써먹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 문제의 포인트를 보면요. 잘 보세요. 전등 전열부하가 500kg고 동력이 500kg다. 근데 일반 부하가 400이고 비상부하가 100. 일반 부하 400, 비상부하 100.
자, 일단 이분이 이 출제하신 분의 의도가 뭐냐면은 부하를 두 개로 나눠놨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죠? 그렇죠. 변압기를 몇 개 쓰라고요? 하나 쓰라고요? 아니지. 두 개 쓰라는 거지. 자, 그리고 여기서 찢어야 돼요. 여기서 찢어서 뭘 넣어요? 하나는 일반, 하나는 비상. 그 다음에 또 뭐야? 하나는 또 일반, 하나는 비상. 수전설비 결선도 아주 간단하죠. 가운데 뭐요? MOF 하나 놓고요. 그 다음에 PD 하나 놓고요. 윗단 하나, 밑에 단 하나, 여기 MOF고요. 밑에 차단기 하나, 그 다음에 피더 차단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는 ACB 하나, ACB 하나, 하나 하면 되겠죠. 아주 간단하죠. 어렵지. 개념 잡기가 좀 어렵죠. 자, 그런데 여기의 포인트는요. 일반과 비상부하를 나눠놨대요. 그럼 어디가 포인트일까요? 그치. 비상용 발전기가 가장 포인트겠죠. 대충 봐서 비상부하가 100 플러스 100이에요. 그러면 얼마죠? 200 정도 되겠죠. 아주 짜스하게 설치하면 얼마짜리예요? 1.5배. 좀 러프하게 설치하면 어떻게 해요? 뭐 2배. 만약에 소방부하다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뭐 3배까지 갈 수도 있죠. 이건 이제 큰 전동기가 얼마나 용량이 크냐 그거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발전기가 들어와 가지고요. 여기 설치하는 게 뭘까요? 이렇게 절체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요. 이렇게 ATS죠. 평상시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절차하는 거죠. ATS도 좋은 거 있네. 뭐 있어요? CTTS죠.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절체했다가 여기를 어떻게 해요? 이 비상부하를 하나 이어주고 또 비상부하 또 발전기 하나 부하 이어주고 여기가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좀 제대로 그려본다면은 전원이 몇 개예요? 이렇게 두 개가 나가야 되겠죠. ATS1, ATS2, 뭐 CTS2, CTTS2 이렇게 1, 2 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여기가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뱅크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래요. 왜 그럴까요? 결선 중에 무슨 결선이 있냐면 타이 결선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타이 결선이 뭐예요? 타이 결선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다가 이 변압기가 나갔을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인터로그를 걸어가지고 노멀 크로즈, 노멀 크로즈. 얘는 뭐야? 노멀 오픈 해가지고요. 오픈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쪽 뱅크가 나가면 어떻게 해요? 이 뱅크 가지고 하나, 둘 공급한다는 거죠. 근데 좋아요, 안 좋아요? 얘는 조건이요. 평상시 부하가 50% 미만이어야 돼요. 만약에 얘가 90% 쓰고 있고 90% 쓰고 있는데 하나가 나가서 이쪽 뻥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치, 난리 나지. 왜요? 왜? 그렇죠. 이게 ETR 하나가 부하 두 개를 같이 감당해내니까 분명히 차단기가 떨어지겠죠. 상식이겠죠. 자, 이런 거. 그래서 제가 포인트에서는 이 타이 결선하는 거. 그 다음에 이 ATS 아까 ATS 발전기 결선해주는 거. 이게 이제 단선 결선도를 작성하고의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뭐 기기 선정은요. 우리가 사양을 모르잖아요. 그냥 10단이든 100단이든 끊어주면 대충 비스무리하게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구성, 여기 결선이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저 타이는 문제 있으면 좀 여유 있는 분들은 여기까지 좀 갔을 것 같아요. 어떤 거예요? 무슨 결선이야? 그치? 스페어 변압기죠. 그래서 타이보다는 스페어 변압기가 훨씬 낫죠. 그래서 요즘은 한 두세 뱅크 이상만 되더라도 스페어 변압기 쓰는 데 많죠. 근데 이 한 열이 생긴다는 것은 수변 전수비가 많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많이 부담이 가겠지만은 그래도 재밌는 문제다. 꼭 이 정도는 좀 해놓자. 네.